국민 라디오 아직이란 말보단 이제는 이란 말로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해봐요 민주노총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나는 무방비다 6회 시작합니다. 한 달 만에 또 봤어요. 네, 박정국 국장님. 네. 네, 한 달 만에 봤습니다. 네. 이 박수 치는 사람 누구예요? 자, 오늘 나는 무방비다 시작한 지 벌써 6회째를 맞이하고 12월 마지막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달간의 뉴스 중에 최근 뉴스가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비노동자 고 이만수님 산재 인정 됐죠. 산재 인정 소식 현장 인터뷰를 좀 들어보고요. 거기에 그 혁혁한 공을 세운 우리 나눔 무방비다가 배출한 검객 권동희 노무사네. 네, 권동희 검객이 노무사가 이걸 맡아서 한 건 했어. 한 건이라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거를. 이게 무슨 건이에요, 깽님. 예, 협박이 들어요, 검으로. 검으로? 안 될 줄 알았어. 그 뉴스에 대부분이 다 안 된다고, 그렇게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쟁임이죠. 네,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인터뷰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산재 인정이 감정노동으로 보면은 첫 번째 사례다, 뭐 이렇게 언론엔 나왔어요. 근데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감정노동 토론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던데, 어쨌든 이게 감정노동과 관련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업종의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산재 인정이 된 것을 계기로 해서 한번 감정노동 한번 훑어보는 시간, 전문가 모시고 금방 박수 치신 분이에요. 미모가 좀 뭐 뛰어나다고 뭐 자칭 얘기하는데 살인미소. 네, 같이 있는 나로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전문가 모시고 감정노동에 저희 나눔 무방비다가 한번 오래전부터 한번 다룬다 하고 있었는데 계기가 잘 돼서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매번 하는 브리핑이라고 그러죠? 월간 브리핑. 예.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사고 포착 어플, 위기탈출 사고 포착 어플에 뜬 사고만 보는 거예요. 사고는 엄청 많은데 뜬 사고만. 조적지열이네. 조적지열. 어쩔 수 없어요. 다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1월 녹음 이후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건이 올라왔어요. 중대사망사고, 재해사고가 올라왔는데 요번에는 뭐 저희들이 세세히 훑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다가요. 건설 산업재해예요. 11월 11일 50대 정비사 수리 차량에 깔려 숨져. 인천 공사 현장 근로자 2명 추락. 중구교표 1명 사망. 그 다음 11월 18일 보령화력 협력업체 직원 1명 숨져. 이것도 추락이에요. 그 다음에 11월 19일 공덕역에서 근로자 1명이 구덩이에 매몰돼서 사망하신 사고고요. 그 다음에 11월 21일 괴산 벌목장에서 굴착기가 전복됐답니다. 국장님. 네? 네. 굴착기 전복돼가지고 운전기사가 숨졌어요. 그 다음에 11월 26일 당진 철골 구조물 제조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져 나왔고요. 11월 29일 부산서 모델하우스 철거 작업 중에 60대 우리 어르신께서 추락사 하셨고요. 그 다음에 충주 공사 현장에서 뭐 한 달에 한 건씩은 무조건 있어요. 크레인. 크레인 근로자 3명 추락, 2명 사망. 그 다음에 엊그저께 창원에서 용접 작업 하던 근로자가 철관에 깔려서 숨졌습니다. 이게 뭐 100톤이라고 그러던가요? 무너졌네요. 네, 그래서 머리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병원에 옮겼는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후진국형 건설 중대산업사고 우래. 이거 끊어야 된다 그랬는데 뭐 이번 달은 다른 사고는 별로 없었고요. 온통 다 그냥 한 말씀 해주시죠. 담당으로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건설이 우리나라 산업재해 만악의 근원인데요.
건설에서 산재만 줄여도 25%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만큼 압도적으로 많이 대책이 세워줘야지. 차지하는데. 저번 방송에서도 그래놓고 뭐 한 달간 뭐 했어 도대체? 일단 뭐 제도가 잘못됐다고 탓하기 전에 네. 노동조합도 반성해야죠. 노동조합이 뭐 지금 발생된 지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렇다한 산업 활동은 못 해요. 예? 고용이 워낙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일자리 투쟁만 하다 보니까 산재 문제는 사고 났을 때만 한번 외쳐보는 그런 신용만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작업 환경 개선 사업들을 좀 끈질기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 감시 활동을 소홀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건설에서 이렇게 많이 후진국형 사고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그러니까 건설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어요. 네네. 4단계 하도급 구조, 그렇죠. 외주, 저번 방송 때 뭐 이런 얘기했었죠. 것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리, 네. 부정부패, 뭐 정권 유착, 뭐 이런 것들 모든 축소판이죠. 비리 온상의 축소판 건설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억울한 생명들이 희생당하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특단의 조치를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 플랜트 피해 당사자인 플랜트와 건설 노조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 말씀드렸던 충주 크레인 그 사망 사고는 조합원 아니었나요? 조합원이 아닌데요. 이번 엊그제 엊그제 본것 같은데. KBS에서 기획 보도가 나왔는데 네. 양중 장비예요. 양중 장비인데 이게 카고 크레인이에요. 그러니까 화물 트럭인데 거기다가 물건을 매달 수 있는 장치가 유압 장치를 다는 거죠. 개조를 하는 건데 다만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다 사람을 탑승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다 이제 사람이 들어가는 그 한 평 정도의 바가지를 다는 거죠. 그래서 쭉 뽑아가지고 높은 데에서 이제 간판 작업을 한다거나 뭐 가로수 제거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해요. 근데 그 장비는 단순 상하차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그걸로 후속 그런 양중 작업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건설회사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비용이 좋거든요. 예, 비용이 별도로 뭐 크레인을 부를 필요도 없고 화물차를 부를 필요도 없고 이게 두 가지 겸용하니까 그 효율성 있는 거죠.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그걸 선호하죠. 심지어는 공공공사 가봐도 이게 불법 작업인지 모르고 있는 데가 많아요. 건설회사 관계자들도. 그래서 그게 이제 무게를 못 이겨서 뒤집히는 바람에 세 사람이 추락했죠. 그러니까 크레인 사고는 저희들이 매월 하지만 한 건씩은 꼭 있어요, 그죠? 뭐 바가지라고 하는. 예? 네. 그런 게 완전히 기본만 지켜도 그런 사고는 다 막을 수 있는 대기업, 거니까. 보통 시공사들이 대기업일 텐데 대기업- 대기업 안전관리자들이 모른다는 거. 모르죠. 저번에 그 환풍 뭐로 하는 거예요? 판교 환풍기 아니, 그게 뭐야? 다 합청을 주기 때문에. 예.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도 우리나라 굴지에 포스코 건설이 시공한 거예요. 포스코 건설이 시공한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원청에 책임 있네. 원청 책임 있는데 얘기했었죠. 지진 한 방송에 얘기했네요. 그걸 환풍구.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이 계속 사고는 되고 있고 사람은 계속 죽어나가고 있고 뭐 이번 달 그러니까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뭐 각종 안전보건 토론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따 좀 짚어볼 텐데요. 그만큼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토론회가 많이 있었던 11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월간 브리핑 마치고요.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자, 11월 달에 그래서 이제 그 현장 인터뷰 아까 산재 인정 현장 인터뷰 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국 우리 국장님이 칼럼을 주셨네. 오랜만에. 예. 그래서 민중호에서 우리에 실렸더라고요. 예. 국민안전처 직원 1만 명 국민안전처 이제 국민은 안전할까? 이 내용으로 좀 안전해질까 이런 내용으로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예. 그때 그 쓴 이유는 네. 아침에 출근해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국민안전처 얘기 기사들이 뭐 초대 장관으로 누구를 임명했으며 뭐 네. 예산을 뭐 12조 원을 주무르는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제 거기에 이제 배속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할 것 같은 발족식도 하고 뭔가 할 것 같은 뭐 여러 가지 띄워주는 언론 보도 기사들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이 이것은 뭐 공무원들이 뭐 규제가 어떻게 해서 뭐 죄가 줄어들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근본적인 시스템이 바꾸지 않으면은 계속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서를 신설한다 해서 과연 죄가 줄어들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명필로. 평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간단하게 썼는데 하여튼 평이 좋더라. 아, 그런 네. 얘기가 있었고, 뭐, 그 컬럼 이후에 많은 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됐죠. 이 국민안전처, 장관 하나에 차관 둘 했는데, 전부 다가, 군부 출신이었죠. 네, 군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관으로 내정된 박인용, 오늘일 거예요. 제가 녹음을 5일 날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뭐 인사청문회 한다는 얘기가 있던 것 같은데 박인용 이 장관 후보자가 전 합창 차장 출신이고 해군 대장. 예. 그러니까 해군으로 쫙 작정사령관 뭐 이렇게 해갖고 한 사람이고 그 밑에 국민안전처 차관은 이성호 후보자라고 요번도 육군 상군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죠. 이게 국민안전처냐, 이게 국가안보처냐 도대체, 안전이 아니라 이거 안보를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물론 뭐, 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 소방처가 해양경비, 안전처 해양경비 안전본부장, 이런 사람들은 소방관제청하고 경찰청 출신이 되긴 됐는데, 하여튼 이래서 이제 의구심이 많이 있는 거죠. 예,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요 며칠 전에 터졌죠 또. 터졌죠. 예. 여전히 또 바다에서 터졌어요. 예, 바다 우리 어디입니까 거기가? 러시아 부근이죠. 알래스카 어디라고. 예, 거기서 사조 산업이니까 참치자기 사조 산업 배가 침몰해서 다 아직 지금 인양이 안 된 걸로 시신들이 인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국가안전처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또 있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이게 도대체 이 국민안전처 돈은 때려붓는데 12조라고 그랬죠. 근데 그 기사도 났죠. 그 안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안전 예산이 다 책정된 게 아니고 무슨 뭐 얼키당토하는 부처의 그런 기존에 쓰던 예산을 안전 예산이라고 편입을 시켜서 옛날에 12조? 많이 편성했다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린 거예요 지금 정부가. MB 정부 때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가 취약하다고 하니까 모든 관계부처들이 거기다 복지라고 써붙이는 거예요. 역대 정부에서 복지 예산이 가장 많은 정부가 MB 정부였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그거 기억나시죠? 다 복지를 붙이는 거예요 다. 요번에 안전 예산 12조인가요? 그게 그런 거예요 지금. 복지 폭탄이라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짜. 그때 제가 이제 기고를 한 게 뭐냐면은 안전은 사후 수습이 아니고 예방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예방은 전문가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안전처에 있는 사람들은 사후 수습용들이다 이거지. 그렇지. 사고가 났을 때 서울고 외양간고처럼. 군대니까 군대는 시키는 대로 따라다 움직이잖아. 예방은 다 민간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현장을 모르는 그 행정 공무원들이 어떻게 예방을 하겠냐 그 얘기를 했었죠. 예방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후 대처를 위해서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사후 대처는 잘할 거 아니냐. 군체계가 뭐 일사불란하니까. 그게 됩니까? 군대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도 결국은 참사가 일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 무리한 증축 이런 것들 승인을 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예방을 미리 다 했었으면은 사고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를 했던 것은 이렇게 국민안전처를 핑계로 전체 국민을 안전이란 미명하에 감시사회로 만드는 거 아니냐. 그걸 우려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국민안전처 어떻게 잘하나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계속 문제제기도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그렇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 조농가 안전위원회 뭐 이런 데서도 아마 이 국민안전처 관련돼서 바로 성명서도 내기도 했었는데요. 계속적인 감시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 고 이윤정 우리님 내종양 산재 인정을 받았다고 기사가 떴었죠. 아십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또 삼성전자 계열 우리 내종양 암이 인정되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또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어요? 네, 항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반올림의 입장도 보도자료가 나왔었는데요. 그 고 이윤정 씨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그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삼성 반도체와 관련된 삼성전자, 삼성그룹과 관련된 이런 직업성 암 문제, 요거 한번 그 삼성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반올림 관계자분들 한번 모시고 우리 나눔부입니다 시즌 1 때 최다 조회수가 나왔던 반올림 나왔을 때 최다 조회수가 나왔어요. 그것도 한번 알아본 다시 한번 모시고 근로복지공단 임직원들이 나중에 삼성에 재입사한 그런 것도 한번 파헤쳐보면 뭔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고리를 산업안전공단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야. 우리 나눔부방비다의 그게 한계야. 기자가 없어, 기자가. 파헤칠 수 있는 기자가 없어, 기자가. 뭔가 냄새가 나. 네, 혹시 들으시는 기자분님들 중에 내가 한번 파헤쳐 보겠다 이러신 분들, 사회적인 차원, 파헤치셔가지고 쇼스 주시면 저희들이 좀 방송에 좋은 자료로 이렇게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쇼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가 그 직업성 암과 관련된 방송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기사인데 뭐 같은 암 얘기를 해서요. 같이 드리면 11월 24일 날 원전 주변 방사능 오염과 영향에 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있었는데요. 방사능 시민센터에서 한 건데 그 즈음에 갑상선암, 원전 주변에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주민들의 그 암이 환경성 암이죠. 그런 암으로 인정되는, 법원에서 인정되는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번 토론회 때 보니까 그 주민이 나왔는데요. 그 경주에 사시는 주민이 나왔는데 고리원전 220명을 모으셨대요. 그 갑상선암 소송하겠다 이러니까 소송자만 22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국가로 상대로 해서 소송을 뭐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 관련돼서도 그 저희들이 그 원전 주변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아까 토론회 말씀드렸는데 이 토론회 내용 저희 나눔부방비다에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팟빵에 나눔부방비다 치시면 들으실 수 있는데 거기에 토론회 업로드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인정이 되고 이게 갑상선암으로 인정된 사례가 생기니까 이제 막 신청을 한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갑상선암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과다 진료도 있긴 한데 저희 여수 국가산단 사업할 때도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갑상선암이. 그런데 이런 원전이나 뭐 전자파하고는 관계가 있는데 방사능하고는 뭐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인정된 사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금 소송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방사선이 중요한 요인이죠. 네. 저희 건설도 일본에서 지금 수입하고 있는 방사능 그 시멘트 원료, 그다음에 제철 원료, 이걸 지금 올해부터 해서 내년에 좀 집중적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현장에서 건축용 제조로 무차별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멘트에다가 콘크리트 시멘트에다가 방사능 측정이 됐더니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 시멘트는 뭐 그 시멘트를 만들 때 그 폐타이어 그거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많이 갖고 있는 데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세관이 기준이 엄격해서 다른 좀 허술한데 그쪽으로 수입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료로. 그렇습니다. 방사능 아파트에서 산다. 그렇죠. 그게 지금 최근 다음 포털에 그 뉴스 펀딩이라고 그래서 아마 뉴스타파가 아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리즈 기사로 해가지고 전국의 그런 아파트를 실태 조사하고 하는데 비용이 드니까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뉴스 펀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티즌들 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또 우리 집도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집 아파트도 본인들이나 아이들이 상태가 안 좋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사, 또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12월 3일이 세계 화학물질 사고의 최악의 화학물질 사고죠. 전무후무한 사고인데
인도 보팔에서 있었던 인도 보팔 이소시아네이트 누출 사고. 폭발. 예. 그래서 그게 12월 3일이었어요.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보팔 사고와 관련된 뉴스가 좀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럼도 저희 일과건강 그 이사장님이 쓰셨는데 직접 요게 80 몇 년도인가요? 80 몇 년도에 민중재판소라고 그래가지고 이 보상이 아직도 안 끝났거든요. 보상이 한 30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인도 뉴델리에서 요 피해자들이 1인 시하는 사진도 연합뉴스에 뜨기도 했는데요. 네. 그 민중재판소 참여하셨던 우리 양계승 이사장님이 직접 칼럼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좀 기사가 실렸었고요. 그래서 요 화학물질 사고는 이 인도 보팔 사고는 저희들이 지금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 권리 법과 조례 만들기 위해서 알 권리 차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12월 4일 30주년을 맞아서 좀 더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한꺼번에 3,000명이 죽었다 그러죠? 네, 3,000명이 죽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아주 리얼하게 쓴 그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안전보건공단이 그런 것도 하더라고. 그 블로그에,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에 옛날에 지나간 산업재해 중에 대형 산업재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되씹으면서 블로그에 하나씩 올리는 거야. 옛날 사고로 참사를. 근데 누가 썼는지 필자는 안 나와 있는데 잘 썼더라고요. 노동자라고 써 있고 단어도. 그러면서 이제 이 인도 보팔 사고를 써놨던데 30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한 20만 명이 아직도 그 후에도 계속 고통받고 있고. 다음 세대, 그렇죠? 다음 세대. 태어나는 아가들도 비용으로 태어나고. 오죽했으면 30년이 지난 지금도 보상하라고 하면서 1인 시위를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 자료를 봤는데 어떤 자료는 그 보상을 해줬어요. 초기에. 도망가는 그 미국 회사와 인도 정부가 그 밀실 협상을 한 거지. 그래서 얼마의 돈을 받았어. 아주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받아가지고 주긴 줬어. 얼마. 얼마 줬는지 알아요? 평균? 1인당? 70만 원. 70만 원. 우리나라가 얼마요? 한 명 죽으면 산업재해로. 우리가 보통 50만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보다 많아서 괜찮은가? 예. 70만 원 주고, 70만 원 주고 그렇게 합의를 인도 정부가 했다. 기사가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지금도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시위가 미국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굵직굵직한 사고를 좀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또 11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토론회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사능 토론회가 11월 24일 날 있었고요. 막 몰려 있었어요. 11월 26일 날 소비자가 안전한 마트 만들기 토론회가 국회에서 또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학용품부터 시작해서 대형마트에서 만든 저번에 우리 나왔었잖아요. 이경석 그 환경정의 팀장님이 나와서 안심마트 그 자매품 실태조사한 거를 발표를 하셨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고요. 이 얘기하니까 저번 방송 들어보셨어요? 이경석 팀장님이 그 우리 박정국 국장님 환풍구 얘기하고 나서 집중 토크 했잖아요. 집중 토크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뭐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 녹음할 때 잘 몰랐는데 뭐요? 너무 가까이 된 거야. 또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돼가지고 숨소리가 계속 주기적으로 그래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주 그냥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댓글에도 그런 게 달려있던데 너무 가까이 되니까 막 신음소리가 계속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이상한 생각을 하신 분들 계실라나? 농담이었고요. 네. 그리고 11월 2일 날 오늘 좀 얘기를 나눌 감정노동 및 블랙 컨슈머 대처 방안 토론회 있었습니다. 블랙 컨슈머가 뭔지 아세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비자, 그죠? 깽판 지는 소비자들 있잖아요. 불량 소비자들.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감정노동을 거기 약간 있는. 쟁점이 있더라고요. 네. 블랙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서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 아, 그리고 그 성차별인가요? 뭐, 인종차별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인종차별.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국내에서만 주로 쓰이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표현 좀 바꾸자. 아, 그래요? 네, 낙선 고객 다양한 그 내용 있다가 네. 집중 토크로 우리 지금 모시고 얘기 들어보죠. 아직 소개도 안 했어요. 집중 토크 때. 엇발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국제 안전 포럼이 있었습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그래서 영국, 네덜란드, 호주 이런 외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억살인법의 중요성, 그다음에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12월 3일 날 엊그저께죠. 산업단지 노후설비 개선 토론회. 이것도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이것도 쟁점이 많은데요. 이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 나는 무방비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교육이나 토론회, 안전보건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좀 편집을 해가지고 팟빵 나는 무방비다에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들어보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잘게 잘라가지고 한 20분, 30분 단위로 편집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편한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 그 중에서 국제안전포럼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 그 산장 인터뷰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왜냐면 기다리고 있어 지금. 우리 산재인정 경비노동자 이만수님 산재인정에 직접 맡으셔가지고 발로 뛰신 우리 새날의 권동희 노무사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으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 네, 나는 무방비다 시즌1 때 도망가고 나서 처음이에요. 간게 거기야. 약간 전화기를 띄시고 좀 큰 목소리 좀 해주십시오. 나는 무방비 나가서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나요? 달라지잖아요, 못 뛰는 거. 잘 지낼 수가 없지. 나는 무방비다를 버렸는데. 예. 야. 힘듭니다. 네. 오늘 그 연락드린 이유는 그 세간에 관심이 많았던 강남 현대 신현대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 이만수님의 산재 신청이 인정이 됐다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예. 예,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도 그랬고 이게 되게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이제 권동희 노무사님이 직접 맡으셔가지고 이 쾌거를 이루어내셔서 직접 연결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운이 좋았습니까? 아이고 겸손하시기도 하셔라. 예. 그래서 이 경비노동자 예?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어요. 예. 경비노동자 우리 산재건 이거 어떻게 맡게 되셨나요? 일반 노조에서 네. 의뢰가 들어와서 맡게 된 거죠. 좀 아는 분들이 계셨었나요? 뭐 일반 노조에 뭐 여러분들 몇 명 알고 있었는데 네. 노조에 노동자분이 4분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집중 안 하고. 배신이야. 그러면 이 권경객이 굉장히 권경객이 자기 자랑이네? 네? 굉장히 뛰어나셔서. 그 산재 신청, 이 산재 신청 과정 우리 이 국민 TV 청취자분들이 많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산재 신청 과정 알기 쉽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번 건. 일단은 의뢰가 들어와서 과정을 그 당시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셨고, 그래서 이제 당사자 면담을 하려고 했는데 거의 안 됐었고, 이 중환자실에도 갔었어요. 네.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도저히 말이 안 통했고, 주위에 그 동료들도 좀 만나고, 현장에도 가분시한 현장도 갔었고, 그다음에 부인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었고, 네네. 그다음 노조원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었고 해서 내용과 논리를 좀 만들었죠. 그 과정 속에서. 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측면도 있고 다른 사실도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도 조금 준비를 하고 했죠, 사실. 그러면 인정되는 과정에서 쟁점은 뭐였습니까? 뭐 언론에도 좀 나오긴 했는데. 쟁점은 크게 자살을 일으킬 만한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이었느냐가 중점이었죠. 네. 첫 번째는 뭐 원래 나온 것처럼 임신한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의 지속적인 그 괴롭힘 때문이었냐 그것만으로 해서 임신한 거냐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었느냐인데 저희는 다른 요인이라는 측면도 조금 충분히 봤었거든요. 아, 그 다른 측면의 요인은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몇 가지만 한두 건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119동에서 103동으로 된 게 이제 그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 전보였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103동으로 온 게 훨씬 더 근로 조건이 안 좋았었고 네. 모두 이제 같이 치료했던 곳이고 이미 이제 동료들 사이에서는 다 103동에 하라는 할머니에 대한 소문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누구나 다 가기 싫어했었고, 예전에 한 분도 이제 그 할머니 때문에 퇴사한 사실이 있었어요. 네. 작년에. 네. 그래서 다들 가기 싫어했는데, 사실 여기가 그 소장이나 이제 팀장의 줄 서우기가 많은데, 네. 그 줄밖에 있었던 거죠, 이분이. 네. 문 밖에 나면서 거기로 이제 강제 전보가 된 거죠. 네. 그 측면도 사실 중요한 스트레스였어요. 그 준비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당사자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당사자가 거의 대화가 안 된 상태라서요. 네. 저희들이 대화가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이제 가족들이 대화를 했고 그 대화에 대한 녹음 파일을 이제 저는 계속 들었던 거죠. 사실. 당사자가 계속 대화가 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려웠던 부분이 제일 컸고 그다음에 동료들이 사실 적극적으로 증언을 못 해줬어요. 여러 가지 눈치가 보여서 그 부분도 조금 어려웠죠. 사실 입증하는 데 있어서. 예. 이번 산재 인정은 그러면 그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사자 가족으로서는 어쨌든 고이만수님의 조금이라도 명예가 회복된 게 네. 사실 가장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다음에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비 노동자의 문제 또는 감정 노동의 문제가 가장 잘 산재 인정을 통해서 이제 공적기관에 합병이 됐다는 것. 네. 그게 가장 큰 의미인 거죠, 사실. 네. 두 가지 진정에서. 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느끼신 점이나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얼른 교육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느낀 거는 모든 사건이 다 어렵지만 이번 사건이 특히 부담이 많았어요, 사실. 네. 사회적으로 너무 이슈를 받는 것이고 또 초기에 맡을 때는 그 환자 상태가 어쨌든지 호전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사망 사건으로 바뀌면서 가족도 그렇고 주위 노조도 그렇고 저도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했었죠, 사실. 그게 제일 힘들었었죠, 사실. 그렇지만. 너무나 관심이 많은 것에서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고. 네. 예. 근데 어쨌든 우리 권 노무사님이 승소율이 좀 낮다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이유는 좀 어려운 걸 많이 맡아서 그런 거다. 예, 저희들이 좀 많이 알고 있었는데. 어려운 거 맡으면서도 등등 승소가 좀 보이는데요. 자, 어쨌든 이번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쳐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좀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권도희. 네, 그만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권도희.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이게 경비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저희 아버님이 경비셨거든요. 예, 좀 가까이. 잘 산다는 방배동. 네네네. 경비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 휴먼 스토리를 제가 잘 알아요. 그쪽 세계. 한 번은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쪽에 있는 외제차들이 많다 보니까 네. 카 오디오가 고급스러운 게 많습니다. 비싼 건 몇 천만 원짜리 있어요. 카 오디오가. 네. 그것을 잊어버리는 도난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차를 해놓는데 네. 그것만 교묘히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 네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주민들이 그걸 경비한테 물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경비 한두 사람이 그 수백 대 세워져 있는 주차장에 장정 10명이 도둑하나 못 잡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듯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이제 주민들도 알아야 될 게 과연 경비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 주민들이 태반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경비 업무만 해야 되는데 청소, 심부름,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줘야 되는 거, 택배, 노인들 상담,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니까 이건 뭐 경비가 아니고 무슨 뭐죠? 파출부도 아니고 하여튼 옛날에 뭐 집사. 자부.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는데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뭐 말이 많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경비라고 하면 순수하게 경비의 업무만 시켜야 돼요. 청소시키려면 청소하는 영역업체 따로 사람 불러 청소를 시켜야지. 그렇죠. 근데 이런 오만 잡당사니 이제 그것도 괜찮다 이거야. 그것도 감내하고 사는데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모욕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경비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부터가 바뀌어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전문직이거든요. 경비라는 것도 고도의 어떤 전문 그런 직업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별의별 거 다 시키죠. 뭐 겨울에 동파되면 그거 빨리 해결해라부터 해가지고 뭐 집에 형광등이 불이 안 들어오는데 경비가 와서 이런 것도 안 해주냐. 뭐 고양이를 잃어버렸는데 경비는 뭐 하고 있었냐. 뒤잡아달라. 예, 온갖 이걸 이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일을 하죠. 그렇다 해서 뭐 부자 동료라고 해서 경비들 월급을 많이 주냐 그거 아니에요. 최저임금도 못 받아요 이분들이. 요번에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최저임금 100% 받는 것 때문에 지금 대량 해고. 요번 신현대 아파트 어제죠 어제 3일이면 엊그저께인가요? 그 입주자 대표이사 회의에서 결정했답니다. 계약 해지.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해고 시킨 거죠. 뭐 입주 대표자 회의를 했는데 뭐 이래저래 골치 아프니까 무인화를 해버리자 이런 얘기도 많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무인화하면 작살납니다. 우리 사회가 이게 천박한 거예요. 일단 청소가 안 돼요. 우리 아파트만 가도 청소 그 청소 누가 할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직장에서 퇴직하면 아파트 경비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비용도 나왔잖아요. 보통 보면은 그 계산 보통 보면 뭐 1인 가구당 몇천 원대래요. 네. 그쵸. 그래서 커피 우리 이런 뭐 아메리카노 커피 그거 한 2잔 정도면 2잔 안 먹으면 한 달 비용이 나온답니다. 근데 그게 싫어서 지금 이런다는 거는 제가 아파트에서 뭘 하나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그날 근무했던 경비는 그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서 일해야 돼요. 어제 간단하거든요. 저 사람 가라고.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고. 그리고 어제는 그 분리수거 하시다가 그 집게차 집게로 딱 집어가지고 분리수거된 거를 싣거든요. 아파트에 보면 재활용차. 네, 재활용차. 근데 거기에 집게에 이 머리하고 얼굴 뼈를 잡히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더 황당한 게 그 지게차는 그 화물차 집게 잘린 거는 별다른 뭐죠? 자격증이 필요 없대요. 그냥 운전면허만 있으면 자동차 면허증만 있으면 그 집계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관계자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구조변경 장난감 조종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30분 교육 받으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중한 쇳덩어리 찝는 건데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그런 작업을 할 때 2인 이상 그러니까 운전자가 와서 운전자 혼자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하게 하려고 경비 노동자분들이 어르신분들이 도와주다가 다 그럽니다. 다 도와줍니다. 아파트에서 대부분이 다. 재활용 쓰레기를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면은 안 보이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뒤편에 있으면. 그러니까 반드시 관리자나 신호 유도자를 배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냥 이 최저임금 다 받게 됐으니까 돈 많이 나가니까 몇 명 잘라가지고 줄여가지고 이걸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건 진짜 입주자분들이 크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주자 대표자 회의나 뭐 이런 데서 좀 의식 있는 분들이 될라나 몰라.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여튼 다음 주에 서울시 대책위에서 서울시 방문을 해요. 네네. 그래서 어차피 정말 무인화 하란 말이에요. 하고 싶으면. 네. 근데 지금 무인화를 하면 이분들이 저희 조사한 노원노동복지센터랑 같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본인이 하는 업무의 20%만 순수한 경비 업무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80%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청소, 택배 받기, 뭐 뒤잡아주기, 형광등 갈아주기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라고 무인화를 하면 이제 20%는 커버가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그게 얼마나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나머지 80%는 그러면 추가 부담을 또 져야 되는 거죠. 그 서비스를 받으려면. 하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제 무인화를 하지 않으면 업체를 바꿔도
노동자들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유임이 되기도 해요. 업체가 바뀌더라도 어차피 업체가 사람을 끌고 다니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만 바뀌는 거지. 거기 이제 오래 장기간 계속 그 계약갱신 하시면서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아니, 계약갱신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유임을 하면서 물론 같은데 하겠지. 어디도 딴 데 찾겠어. 근데 유임을 하더라도 유임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을 줄인다는 거. 계약을 하면서 만약에 100명 있었으면 계약하면서 90명만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줄이겠다라고 의결한 아파트도 있지만 지금 실태 조사 중이거든요. 네. 우린 안 한다 그렇게. 아예 부인하고? 네. 아니. 우린 안 줄인다. 이렇게 또 선언하는 곳들이 막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태 조사를 지금 전국적으로. 아니 왜 그런 거는 왜 언론에 안 나요? 그런 게 좀 언론에 많이 나와요. 이런 데도 있대, 이런 데도 있대 이렇게 지금 되는데. 언론에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그 증언대회 같은 것들 지역에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 대책이잖아요. 정책적 기획적 결합을 똑바로 하세요. 지금 엄청나다니까. 당신이 몰라서 그래. 문제 아세요?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완전 전문가예요. 그래서 여튼 그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이분들이 서울시의 감독과 노동부의 감독과 보호의 대상이에요. 노동자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서울시도 별로 하는 게 없고 시도 지자체도 네네. 그리고 노동부는 늘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이러다 보니 참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에서도 전혀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노동부에서 적극적인 고용보장 내지는 혹은 서울 지자체에서 뭐 어차피 이제 유임될 거라고 한다면 사람 바꾸지 마라. 이런 것들 좀 행정적 지도로 개편해 내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할 거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비 업무라는 게 우리 직장인들의 최종 종착지예요. 여기서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경비 같은 거 안 한다. 지금에 하지만은 나중에 70 돼가지고 요즘 직장도 일찍 잘리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경비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비 노동자들 복지를 향상시켜 놓는 게 미래의 나를 위한 거다. 이 마인드를 가졌는데, 저도 제 사는 빌라에 경비가 2분 계시거든요. 근데 많이 이제 그런 경비실을 지나가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저도 노동자 간부를 하잖아요. 간부를 하면서 이제 노동 해방을 외치고 다니는데, 은연중에, 자본가 마인드가 돼 있는 경우도 느낄 때가 있어요. 지나다니면서, 경비가 사람 지나가는데 아는 척도 안 하네? 경비가 이거 청소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안에서 잠만 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러니까 이런 걸 욕하면서도 자기가 거기에 하나의 기여자가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일반 사람도 보면은 자기 아파트 사는 경비들 대하는 자세가 어떤 건지 본인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상당한 거 많이 보죠. 저도 뭐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욕하고 뭐 한국 사회니까 뭐 이분들이 노동자하고 자기네가 고용주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그래도 높낮이는 좀 지켜줘야 되는 건데 어떤 불만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막 욕하고 이런 거를 많이 봐요. 제가 같이 맞짱을 뜨고 싶은데 잘 못 떠요. 쓰레기 같은 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우리 아파트 그럴 때 별로 없는데. 저런 싸가지 없는 것들도 밥을 먹고 사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그 쓰레기 버릴 때도 분리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분리해서 버려야 되는데 다 합니다, 우리 아파트. 봉지에다가 그냥 한꺼번에 뚝 던져놔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왜 분리 안 하냐 그러면 이거 경비들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럼 경비들이 경비하러 왔지 쓰레기 분리하러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들 마인드가 돼 있어요.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얘기 좀 집중 토크에서 조금 더 이어서 좀 해보고요. 아까 우리 박정우 국장님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국제안전 포럼 다녀오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감명을 받으셨나봐요. 그래서 뭐 꼭 들려드려야 된다. 물론 이제 그 토론의 내용을 나눔부범이다 전체를 좀 짜게 가지고 나눔부범이다에 업로드는 할 텐데 마지막 발언에서 아주 감명 깊은 그런 외국인 발언이 있다 그래서 동시 통역한 걸 녹음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볼까요? 뭐 어떤 내용인가요? 12월 2일 화요일 날 국회 도서관에서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국제 심포지엄. 이게 민주노총에서도 이게 제가 알기로 몇 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네. 돈이 워낙 드는 거라 네. 이런 걸 했는데 지금 큰 돈 들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누구누구 참여를 했냐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내노라는 그 황필규 공익위원 재단 변호사님도 김철 그 공공연구원 연구실장님도 참석하셨고 네. 데이비드 월터라는 영국 카디프 대학 교수님, 그 다음에 아오마 하루라는 국제공공노련 동경사무소장님, 네. 그 다음 뭐 캐나다 노총, 네덜란드 뭐 스위스 해운노조 뭐 국제협회 의장, 그 다음 호주 광산 건설노조 그 다음에 뭐 광문대 변호사님도 참석하셨고요. 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들 참석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쭉 토론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기업살인법을 어떻게 제정했는지 그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경우,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중심이 됐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법이나 제도 같은 게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많은 단체들과 그리고 10년 넘는 장기적인 투쟁 네. 이걸 통해서 제정이 됐다. 네. 그리고 노조가 많은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짤막하게. 네.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국 사회 전체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오늘 만난 분들은 이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또 해결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외부인으로서 그리고 초청받은 외부인으로서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위원회나 바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거기서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산발이 기억나는 건 산발이밖에 없네. 그죠? 산발이. 그런데 이렇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노동조합이 중심이 돼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 네. 갈 길이 멀죠. 큰 그렇죠. 재해나 재난이 전부 다 외주화, 비정규직화, 민영화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된 건데, 그렇죠. 그거의 중심이 되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시민단체는 한계가 있는 거고 사실상. 자, 노동조합 성토 한번 할까요? 지금 민주노총 그 역사장 처음으로 지금 직선제 선거를 3일부터 하고 있는데. 네. 안전보건으로 합시다. 안전보건. 안전보건 모든 노동조합, 산별연맹 안전보건 찬밥 신세입니다. 다들 아시지만. 예. 건설연맹 할 말 없죠? 예. 그렇게 사람들 죽어나가는데 그러니까 임원 선거 때도 공약에도 없다며요. 이게 됩니까 이게 이래서 나서지 않아서? 다른 연맹도 대동소이하고요. 그렇죠. 건설노조만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예로 노동조합에서도 반성해야 될 게 노동조합도 이제 고용,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이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안전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조직률도 열악해지니까 그것을 이번 기회에 좀 여론 호도용으로 안전 문제를 많이 거기다 끌어당기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노동조합에서 안전을 중요시한다면은 그야말로 사람, 네. 재정 거기에 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하질 않고 계속해서 노조 임원들이 안전의 문제 심각하다, 네. 민영화 문제 심각하다, 얘기하는데 결국은 일자리 때문에 안전을 갖다 거기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노동조합에서도 안전을 그렇게 중요시 한다고 하면 노동자들의 안전을 거기에 대한 예산과 사람을 거기다 충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지 않고 안전 심각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본들이나 정권들이 하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죠. 저희들이 노동조합 이게 조금 비판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민주노총 우리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체 임원 차원에서도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데 전체 차원에서도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현장의 안전과 그다음에 이제 이 산단이 많으니까 지역 주민들의 안전 이런 것을 좀 결합시킨 그 시민과 노동자들의 이런 건강권 문제를 함께 민주노총이 좀 책임지고 발맞춰 나가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구조적인 거나 사업적인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에도 뭐 활동에 있어서는 좀 밝지 않나 보고요. 기간에 뭐 이렇게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뭐 노동자 활동이 좀 부진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좀 각성하고 예, 또 체계도 잘 만들어서 그렇게 좀 활동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좀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한 달간에 있었던 얘기를 좀 섞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요것으로 마치고 시간이 지금 한 50분 지났어요. 요것으로 마치고 집중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해봐요 함께해요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 해봐요 민주노총과 함께 자, 오늘 집중 토크는 계속해서 뭐 목소리는 나왔죠? 목소리 좀 괜찮은가요, 목소리가? 네. 넌 뭐야? 제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집중 토크로 감정노동, 우리나라 감정노동의 실태, 그다음에 뭐 개선 방안 이런 거 한번 그 이만수님의 산재 인정을 계기로 해서 한번 훑어보는 시간 한번 20-30분 정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모셨어요. 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이면서요, 일과건강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한인임, 아유, 어려워. 한인임, 연구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생뚱맞죠? 네.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시즌1 때도 잠깐, 언제 나왔었죠? 잠깐 나왔었어요. 네. 짧게. 뭐 할 때 나왔다? 몰라.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거야. 한번 나왔으면 이게 딱 임팩트가 딱 있었는데 기억도 안 나잖아. 뭐 때문에 나왔는지. 이게 지금 임팩트가 없어. 이게 가장 많이 나온 사람 무슨 선물을 하나 준다는가 뭐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냥 네가 막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너는 가는 거예요? 너는 고정 게스트야. 넌 초대 손님이 아니고. 자, 같이 잘해봅시다. 의욕 상실이지. 같이 잘해보자고. 그래서 지금 별의별 악을 이 아픈 몸을 이끌고 허리 디스크 환자가 지금 멀쩡해 앉아가지고 보이는데. 진통제 맞고 왔어요 또. 나는 안 해. 예? 나는. 이게 지금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아니 원래 지금 누가 들어오셨는지 아세요? 오늘도 제가 아파가지고 지금 연구소 방주인. 네, 소장님실에서 하고 있는데 방 주인이 들어왔어요. 원래 고정 게스트로 나는 무방비다 직업병 매 월마다 하나씩 해주기로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 하고 지금 쌩까고 계신 분인데 네, 거의 다 끝났는데 지금 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시죠. 인사라도 하실래요? 네, 마이크에 대고. 반갑습니다. 네, 누구세요? 청취율을 올리는 남자 임상혁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청취율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분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몇 회 방송 때 얼굴이 공개되면 뜰 거래. 세상에나.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댓글에 누가 남겼어. 어떤 여성분인 것 같아요. 이것들은 얼마나 잘생겼길래. 아니, 얼굴 얘기한다고. 테레비 나오셨는데 인터뷰 뭐였더라? 또 나가시는군요. 자, 다음번에 해요. 1월달에. 네. 1월달에는 직업병 집중 토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어디까지 뭐 하다 얘기했어요? 네, 산만해졌어. 네. 자, 임팩트가 없다고. 네. 오늘은 임팩트 네, 좀 합시다. 있을 것 같습니다. 가봅시다. 감정노동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뭐 손꼽히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그런 연구 경험과 지식과 그 다음에 현장 개선 고민까지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올려드릴 국회에서 있었던 감정토론회 때 어떤 교수님, 좌장을 맡았던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분이다 이러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 들어보도록 할까요? 두서없이 감정노동 얘기는 여기 노동과 세계에서도
감정 노동자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저번 방송인가요? 네, 있긴 한데 어쨌든 실태와 개선 방안과 연구원으로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뭐 우리나라 안전보건 문제는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건설에 와 계시는 것처럼 건설에서 뭐 건설 노동자들이 아까 25%라고 얘기하셨는데 사망자의 약 30% 이상 차지하고 있죠. 사망 중에 50%가 추락이에요. 그렇죠. 네. 추락만 막아도 50% 줄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마 뭐 중대성 이렇게 보면은 건설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데 이제 사이즈로 한번 보잖아요. 크기로 보면 아마도 이 감정노동의 크기가 만만치 않게 클 것이다. 이것이 정신건강에 장애를 가지고 오고 또 자살로 이번 보셨겠지만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정신이 불건강한 사람이 육체 건강이 좋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당신은 정신 건강이 나빠서 계속 아픈가? 아니야, 당신은 육체 건강이 문제라서 정신도 그 모양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은 서로 연동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이 원인으로 먼저 망가지면 나중에는 다른 게 같이 망가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갖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정신 건강이 나빠지면 정신 건강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신체 뭐 방어력 뭐 이런 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튼 사이즈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5천만 국민 중에 2,600만 명이 600만 명 경제 활동을 하고 있죠. 거기 이제 뭐 실업자도 포함된 건데 뭐 취업하고 실업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 중에 약 70%가 이제 서비스 산업에 종사를 합니다. 그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에 최소 반수 이상은 고객 대면 노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고객 대면을 하지 않는 서비스 노동자들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감정 노동에 시달리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내부 고객, 조직 내부에 있는 동료, 하급자, 상급자 혹은 다른 부서원들과의 또한 감정 노동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일단 제외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고객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문제인데,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고객들은 뭐 컴플레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죠. 근데, 문제는 고객이 컴플레인을 하면 그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부당한 거면 부당해서 안 됩니다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별 문제가 없고 막 때릴 것 같으면 도망가야죠.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는데 문제는 정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객이 컴플레인을 하고 나는 욕을 먹고 이런 상황이 돼도 피하거나 혹은 내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거의 무조건 고객님이 맞습니다. 비는 거죠. 네. 근데 그럼 왜 이 노동자는 이런 행위를 할까? 회사가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페널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업장에서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스트레스를 뭐 해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질병에 걸리게 되는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직무 만족도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감정 노동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로 보면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노출되는 영역이 아니겠냐. 뭐 대략 보고 있어요. 대략 그 700만? 최소 700만. 그 중에서 대면 노동이 50%라고 그랬으니까 아니요. 350. 그 사이즈가 대면 노동이 700만? 네, 최소. 이렇게 보죠. 그래서 뭐 노동자의 반이다, 반을 침몰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되기도 합니다. 네. 한국직업개발원? 네, 거기서 발표한 감정노동을 많이 하는 30개 직업 조사하면서도 이런 거 많이 인용을 하셨을 텐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1등이 어디게요? 맞춰보세요. 박정욱 장님. 은행원들. 은행원? 은행원들 딱 밝게 웃고 있으면. 은행원은 몇 등이냐면 인상이 참 좋던데. 눈이 침침해요. 40대 중반 되면 그럴 때 아까 제가 출납 창구 사무원, 은행원 한 13위. 그렇구나. 1등은 비행원. 네, 승무원 맞습니다.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 5점 만점에 4.7. 그 다음에 2등이 홍보 도우미 및 판촉원
이 2등. 그 다음에 이제 콜센터, 이 통신 서비스, 이동통신기 판매원이 3등. 장내 지도사가 4등이네요. 장내 상담원이. 그다음에 아나운서 및 리포터가 5등. 음식 서비스 관련 6등. 야, 이것 좀 특이하네요. 마술사가 8등이에요? 마술사? 마술사는 왜 계속 웃으면서 해야 돼서 그러나요? 그거 좀 10등. 콜센터가 여기 있네요. 정확하게 콜센터 상담원 10위. 그렇겠죠. 간호사가 15위. 간호사가 의외로 제가 볼 땐 간호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로 보이는데 15등이군요. 비서 몇 등이에요? 비서. 왜 이렇게 좋아요? 자,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이제 10위까지 우리나라 서비스 직종이 70%이기 때문에 네. 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요. 참 많네요. 거기 직군 중에 빠진 직군 있어요. 뭐요? 제가 옛날에 얘기해보세요. 논문을 읽었는데 네. 어디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군 중에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어느 직군? 종교인들. 스님이나 목사들. 왜요? 그 뭐냐면은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 모든 상담을 들어주잖아요. 근데 본인 상담은 누가 들어주는 데가 없어. 있잖아. 병원 가야지. 아니, 그래서 의외로 이 사람들이 하늘하고 붙여 있잖아. 의외로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은 직업 중에 하나로 나왔어요. 오셔야 되는데 상담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사람들만 만나니까. 우리 그 한희민 연구원님이 많은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타 공인 하는데 뭐 좀 특이하거나 소개시켜줄 만한 직종이나 뭐 이런 거 있나요 혹시? 제일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콜센터예요. 콜센터? 그래서 아까도 콜센터가 1위가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그 콜센터에서 만나는 콜센터 직원이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마케팅을 해야 되는 사람. 이 상품에 가입하세요. 부터 시작해서 뭐 이거 사세요. 이렇게 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장사하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얼굴 보고 이렇게 마케팅 뭐 이거 사세요.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전화로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남녀 정도인 정보겠죠. 연령대 정도는 알겠지. 노출된 뭔가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눈빛이 어떤지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우리도 아마 전화 받아보셨을 거예요. 전화 하자마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입니까? 네. 제가 들었더니 30초? 네, 30초를 끌어야 아니요 20초인가 뭐 그래요. 네, 이게 실적으로 카운트가 되죠. 그래서 제 주위 분들한테는 다 그럽니다. 들어라 무조건. 안 들어도 20초간은 듣고 있어라. 그리고 끊어라. 그래야 그분한테 그게 그 뭐라 그래요? 이게 건수로 잡혀서 빨리. 근데 그 전화 받으면 계속 전화하는데. 나 그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죠.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저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주면서 실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욕을 그만큼 많이 먹겠죠. 우리는 뭐 그냥 듣다가 끊어버릴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욕을 하고 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항상 먹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콜센터 사람들은 궁금해서 전화를 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일단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 상품이나 이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왜 이래요? 뭐 왜 결제가 이렇게 됐어요? 뭐 이제 이런 항의성 혹은 개선을 해라. 이제 이런 컴플레인을 풀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죠. 역으로 시작. 이거 저기 뭐 무슨 역은 어떻게 가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 뭐야 니네 뭐 이거밖에 안 돼! 하고, 사장 나오라고 그러고 전화로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 마케팅을 하든 혹은 걸려오는 전화를 받든 이거 자체가 다 굉장히 어려운 조건의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정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내 거를 상품을 팔아야 되는 이런 조건이어서 굉장히 많이들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쪽 분야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 특히 이제 보지 않고 응대를 하기 때문에 혹은 소통을 하기 때문에 더 과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기자가 그렇죠. 요번에 무한도전 극한 알바 특집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정준하가 그걸 정준하 연예인이 그걸 하더라고요. 3,600통? 360통인가? 3,600통인가? 하여튼 그걸 하던데 우리 사회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감정에 대한 상식 여기까지 치러봤어요. 그 사이에? 자, 준비한 거 아니고 우리가 이 사이에 이왕이면 덩치마다 네. 이것도 관련이 돼 있어요. 보기 감정노동에? 좋아지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것들. 돼지 머리도 웃는 것이 더 낫다. 웃는 얼굴에 침 버티랴. 침 못 뱉는다. 칭찬은 귀신도 춤추게 한다. 손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런 것들. 귀신이야? 이런 것들도 우리 사회의 감정 노동을 해치는 비상식적인 용어들이라 합니다. 없애버려. 그럴싸하나요? 네, 상당히 많이 접근해 있는데요. 그래도 그건 이제 뭐 여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거여서 미풍양속이죠. 엄밀하게 보면. 그런데 이제 이게 경영 전략으로 전환이 딱 되면 미풍 전략이 아니라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고객 만족. 그 강의하러 다니신 분들 있던데요. 미소학 강의 이런 거 하러 다니신 분들 많지. 그쵸. 네. TV에도 같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그 웃으면 건강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 그래서 이제 억지로라도 큰 소리로 웃어라. 이게 이제 뭐 활력도 주고 뭐 호르몬 구조도 바꾸고 웃자고 뭐 이런 것들은 있죠.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짜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내가 정말 난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라는 이제 긍정적 마인드가 아니라 회사에서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혹은 고객 컴플레인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팀 전체가 혼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짜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밑바탕 베이스에 있는 감정과 내가 짜내야 되는 감정 사이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멘붕이 오는. TV 아침마당에 보면은 그 미소학 강의한 사람 저는 몇 번 들어봤는데 허리는 몇 도 이상 굽혀라. 그 다음에 웃을 때 이는 치아가 몇 개 이상이 나오게끔 웃어라. 이게 세밀하게 이게 카운터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미소학 강의는 뭐예요? 직무를 위한 미소학 강의예요? 직장 다니면서 직장인들한테 이제 보기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거 강의를 하러 다니더라고요. 이거 맞아. 이게 내가 승무원 형수를 한번 예전에 알았는데 그분이 조금 직급이 올라가면서 교육을 하는 강사로 됐어. 근데 그분이 하는 교육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승무원들 교육받으면 그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CS 교육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늘 뭐 주요하게 말씀드릴 생각인데 이제 감정노동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재밌고 황당하고 기가 막힌 사례들이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경험률에 따르면 이건 전혀 통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험률에 따르면 고객들이 불만을 그러니까 문제 시작은 고객이 불만을 느끼는 거예요. 감정노동이 원래 이론적으로 감정노동은 고객과 무관하게 그냥 내가 항상 친절한 표정을 짓는 건데 그냥 그거는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그냥 친절하게 소울톤으로 쭉 얘기를 그냥 해요. 약간 연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견딜만해요. 거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제 문제는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욕도 섞이고 인격무시도 섞이고 성희롱에다가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쭉 가다가 문제 시작은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왜 고객은 컴플레인을 할까? 왜 진상을 떨까?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컴플레인 하는 집단을 100으로 볼 때 상위 5%에서 10%는 안하무인형 싸가지가 없는 거죠. 난 돈과 권력이 있으니까 내 꼴리는 대로 할 거야. 뭐 왜 이렇게 라면이 맛이 없어? 뭐 이런 케이스인 거죠. 대책이 없는 거지 그런 사람들. 저런 표현 써도 돼요? 괜찮아요. 저 오늘 욕 한 번도 안 했어요. 괜찮아. 우리는 굉장히 고품격 라디오 스타처럼 고품격 팟캐스트예요. 웬만한 팟캐스트 봐요. 뭐 개새끼 뭐 어쩌고 뭐 어쩌고 뭐 난리가. 우리는
그래. 그래. 민주노총 하청으로 우리 지금 우리는 민주노총 하청으로 우리 뭐 꼬챙이 끼자, 뭐 포를 뜨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격조 없어서. 하청으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그렇죠. 좀 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이죠? 그러지 않나요? 뭐야 그게? 당신이 왜? 아니, 감정 노동을 저한테 발산하길 편해 보이는 거 아니냐? 야 시간 없어 지금. 벌써 1시 20분이야. 아니 1시간 20분이라. 개그가 안 10분밖에 안 남았어. 미안. 10분밖에 안 남았어 지금. 그래서 이제 상위 5% 10%는 권력형 아나무인형이라고. 답이 없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혼나야 되는 거죠.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렇죠. 강력하게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하위 5% 10% 이분들은 누구냐면 사회 소외형이에요. 제 진단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권력을 가져본 적도 없고, 뭐, 제대로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고, 뭐,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 배째! 예.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진상을 부리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엄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말이 안 돼도 그냥 좀 들어주고, 예. 근데 이제 다 알 거 알면서,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예, 이런 사람들은 60에서 80% 되는 사람들? 아니요. 상위 5%하고 하위 5%, 10%. 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 광범위한 영역의 컴플레인 집단이 있단 말이죠. 8, 90%. 자, 이 사람들은 왜 컴플레인 할까?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소비자 1000명. 불특정 전국의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올해 결과를 열어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컴플레인에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사자에 대한 이유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저 노동자에게 컴플레인을 했어. 왜? 보기를 쭉 줬어요. 뭐 다 주관식으로 받을 수 없어서 저 사람이 친절하게 웃으면서 응대하지 않아서 아니면 태도가 서서 응수하지 않고 뭐 이런.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친절의 문제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저 노동자가 제대로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원스톱 서비스가 안 돼. 자꾸 전화를 돌려. 계속 기다리고 똑같은 말 반복해. 먼저 이런 거를 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웃지 않아서, 일어서서 응수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소비자들의 불만 원인은 내가 원하는 정보 제대로 못 준다는 거야. 자, 그렇죠. 웃음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또 했어요. 700명. 컴플레인 받아본 적 있냐? 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거 같냐? 똑같은 보기를 줬어요. 당신이 일어나서 응대하지 않아서, 당신이 웃지 않아서, 당신이 그가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줄 수 없어서, 당신이 너무 바빠서 그를 기다리게 해서, 당신이 정보가 전혀 없어서 자꾸 상급자한테 물어봐야 돼서, 예. 이 사람들도 알아요. 내가 웃지 않아서 일어나서 응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그가 원하는 정보를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또 물었어요. 소비자하고 노동자 똑같이. 그랬더니 노동자 교육훈련 안 받는다는 거예요. 새 상품이 나오고 뭐 우찌고 저찌고 나오는데 이 애프터 서비스 어떻게 해줄지 몰라요. 교육훈련을 안 받고 CS 교육만 받는 거예요. 친절 교육, 미소 교육 이런 것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딴 데 있는데 응수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근데 그거를 또 소비자가 알아요. 이 사람들 교육훈련 못 받는 것 같다. 너무 바빠서 내가 원할 때 못 해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똑같이 아는 거야. 이게 이유 있는 컴플레인이죠.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주로 이제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대다수잖아요. 비정규직이면 매년 계약을 하거나 계약갱신을 하게 돼서 뭐 실적이 안 좋으면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 거고 뭐 이런 구조가 돼버리니까 일단 사측에서는 고숙련 노동자를 양성할 계획이 없어요. 그냥 웃게 하고 맞게 하면 돼. 우리는 팔기만 하면 돼. 이런 허접한 형태의 마케팅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고 그 결과로 노동자도 괴롭고 소비자도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 적게 돈을 들이고 그 안정적인 고숙련 노동자를 양성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 전체가 병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로 아까 이제 우리 앞으로 블랙 컨슈머란 말 쓰지 맙시다. 화이트 뭐라고 그러세요?
악성 고객.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제 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는 상위 5%가 주로 보도가 되죠.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맞닥뜨려지는 거는 상위 5%가 주요한 쟁점이 아닌 일상적으로 존재한 이 엄청나게 많은 영역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문제가 소비자만의 문제고 노동자만의 문제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종국에는 기업의 문제고 노동시장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업이 일차적인 문제가 있다. 뭐 그런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거지 뭐. 모든 우리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감정노동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핵심적인데 회사는 그러니까 우리 토론회도 하셨는데 경영결정은 이걸 많이 좀 인정하는 분위기일까요? 거의 아니겠죠? 이런 결론은. 그렇죠. 엊그제 그 토론회 올리실 걸 텐데 금융 분야에서도 뭐 순위는 아까 되게 밀려 있었잖아요. 은행권. 예, 은행권에 있어서도 굉장히 황당한 이제 컴플레인들이 막 있는 건데 이제 단적으로 그런 거예요. 전산망이 뚫렸어요. 그럼 뭐 고객들 난리 나잖아요. 막 점포에 찾아와서 막 거의 막 난동을 부릴 수밖에 없지. 그렇지. 내게 털렸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객장에서 온몸으로 막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핫바리 우리 조합원들이란 말이에요.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평소에 잔잔하게 발생하는 컴플레인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씩 터지면 거의 죽음의 경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현업에 있는 우리 조합원들은. 그러면 전산망 안 뚫리면 되잖아. 그죠? 컴플레인 안 받으려면 내가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고객이 고객님 이건 안 되고요.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뭐 껐다 해보세요.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해주면 돼요. 그러면 컴플레인이 오겠어요? 전산망이 안 뚫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경영상의 문제로 전산망이 뚫린 거예요. 그 온몸으로 막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얼마나 고맙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컴플레인 들어오면 다 페널티 들어오는 거예요.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그 사람 잘못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토론에 올리기 위해서 토론에 한 내용도 쭉 들어봤는데 우리는 기존의 감정노동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버렸잖아. 한 가지는 소비자, 고객들이 좀 뭐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초반에는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방향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노동을 겪는 분들도, 겪는 노동자들한테도 뭔가 얘기를 할 거리를 찾으려고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기업도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냥 삼자를 통으로 그냥 너도 문제 조금씩 다 문제니까 이렇게 잘해봅시다. 사회적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처음에 감정노동 사업이 됐던 것 같거든. 근데 이번 토론의 내용을 딱 보니까 이제 명확하게 좀 흐름을 딱 잡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얘기처럼. 그건 철저하게 이제 기업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 우리가 사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시스템의 문제, 특히 교육훈련. 우리 이제 제조업으로 따지면 교육훈련이잖아요, 그게. 그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80%가 그런 거다. 뉴스에 나오는 진상 고객은 5%밖에 안 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또 그렇게 결론이 나아지면서 앞으로 방향도 감정노동 네트워크의 방향도 그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토론에서 정리가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도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어느 한 3주체 중에 어느 한 주체에 대해서 뭔가 쏠리는 아니면 뭐 같이 좀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해서 잘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는 방향타를 명확하게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좀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결자 해지해야 된다고 오늘 주장하는데 이게 이제 기업이 감정노동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수십 년 지나니까 고객이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산과 소비 영역, 아까 제가 이해관계 그 안전 문제를 푸는 거, 그래서 노조가 나서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한 것이 우리나라 좀 미쳐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 저는 철저하게 기업의 경영 메커니즘이 관철돼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 입장에 설 때는 왕이 되는 거고 내가 공급자 입장에 설 때는 노예가 되는 거죠. 노비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2,600만 경제활동 인구 중에
이 사람들 돈을 버는 생산자잖아요. 공급자고. 또한 이 사람들 소비 안 해요? 100% 소비자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생산과 소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입장이 달라질 수 있냐라는 거죠. 미쳐가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계속 유지되면 저는 이게 계속 앞으로 그냥 계속 고고고고 한다면 한국은 정말 미친 나라가 될 거다. 토론회 때도 예를 한 분이 내셨는데 코미디 빅리그라고 있어요. 네? 거기 보면 갑과 을 관계를 묘사한 코미디 프로가 있으니까 코너가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쌍방이 나오는데 한쪽이 처음에는 갑이었고 한쪽이 을이었는데 나중에 바뀌는 거지.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 하다가 와 주인한테 얻어맞다가 딱 퇴근하는 순간 다시 찾아가면서 손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아까 맞았던 싸대기를 반대쪽에서 가서 싸대기를 치면서 갑과 을을 아주 명확하게 그러니까 완전 대칭대의 묘사를 재밌는 얘기하면 거죠, 완전히. 네, 그 어느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감정노동자 그룹들이 노조가 없을 때는 자기 휴일날 똑같은 다른 경쟁 매장에 가서 똑같이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갑을이 싹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노조가 생긴 다음부터 이거는 부적절한 행위야 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근절하고 감정노동 수당을 내놔라. 그리고 우리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무슨 뭐 오페라 연극 이런 거 보자. 이걸 회사가 부담해라. 이제 이런 요구로 전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인식을 갖는 게 중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못 끊고 가다 보면 이제 다들 미친 사회에서 살게 될 텐데, 근데 누군가가 각인 인지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제 고리를 끊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좀 맨정신의 사회로. 그렇죠. 네. 맨정신 사회를 위해서. 오늘 시간이 부족하네요. 오늘 할 얘기도 많고, 오늘 그러니까 11월달에 사건이 많았어요. 사건도 너무 많고,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게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좁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쫓기는데, 하여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주요하게 터지거나 주요한 토론회 이런 내용들을 나는 부방대다에 올리려고 하는 이유도 다 하지 못한 내용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토론회에서 발제나 발표되는 게 어떻게 보면 엑기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업로드 할 테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고, 이 감정노동과 관련돼서 이후에 그 네트워크 그 계획 간단하게, 감정노동 네트워크 계획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토론 공부하고 끝내죠. 네. 지금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죠. 우리 이제 한명숙, 이인영 의원실을 주축으로 해서 해당 노조들이 이제 다 결합돼 있고, 저희처럼 이제 안전보건 이제 고민하는 연구 집단, 활동가 집단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노동자 이 네트워크의 정식 이름은 감정노동자 보호 입법을 위한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하여튼 기업이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이 감정노동자들이 이렇게 내팽개치고 정말 총알바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입법 발의를 몇 가지 했어요. 이분들 맞을 것 같으면 피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 장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주가 책임지고 보호해라. 이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를 했죠. 근데 오늘 법사위가 있었다는데요. 노동부에서는 계속 뜨뜻미지근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본회의까지 좀 올라가게 하자 이런 것들이 주요한 목표이고, 그래서 대규모 전국 캠페인 그리고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장된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공고 좀 간단하게 세션별로 해가지고 그렇죠. 내년 2015년입니다. 2015년 1월 17일 토요일부터 오후 2시에요. 다음 날 일요일 18일 정오까지 저희가 2015년 노동자 건강권 포럼, 이거 국어랑 외국어를 섞으려기 힘드네요.
노동자 건강권 포럼을 운영합니다. 지금 10개 가량의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체 운영은 3개의 디파트먼트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그 디파트먼트마다 약 3개의 세션이 동시에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중에 가장 핫 이슈가 아니겠냐라고 생각되고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한번 점검해보자. 그래서 현장, 지역, 가정, 그리고 마을, 집 이런 데서 우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알 권리가 필요하다. 요 운동에 대한 논의를 좀 진행하는 전체 세션을 배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감정노동자 이제는 보호의 품 안으로라는 주제, 그리고 성면 문제,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그리고 산화전 보건 판례, 산재 판례 이런 문제, 그리고 발암물질, 작업장 안에서의 발암물질,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계속 얘기되고 있지만 방사능 뭐 여기저기 다 있죠. 방사능 노출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의 뭐 연구자, 현장 활동가, 그리고 그냥 전업주부들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방사능 노출로부터 안전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오셔서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장소요, 서울입니다. 네. 장소, 서울? 네. 네. 서울 용답동에 서울교육문화센터입니다. 네. 지하철 5호선 장안평역과 답심리역 사이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커다란 건물이기 때문에 찾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숙박 없이 토요일날 2시부터 오셔서 듣고 퇴근하신 후에 일요일날 또 오셔서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되니까요. 많이들 오시고요.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별도로 숙박을 좀 하시고 그 다음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경품권 추천 같은 거 안 하나요? 요번에 경품권 저희가 2회 때 한번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안 했는데 한번 하죠, 뭐. 종합검진권. 매년 종합검진권이 80만 원 상당, 120만 원 상당. 예. 한번 이번에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많이 고생하셨고요. 지금 민주노총 그 직선제 이게 이제 노동과 세계,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하청으로 우리가 나는 무방비를 너무하고 있기 때문에 하청하시라. 민주노총 직선제 3일부터 하고 있는데요. 직선제 성관이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우리 신기섭 화섬 수석 부위원장님 전화 연결해서 투표 관련된 투표 참여 메시지 좀 듣고. 네, 수석 부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3일부터 민주노총 직선제 그 투표가 전국 사업장에서 시작됐는데요. 우리 국민TV 청취자분들 중에 저분들이 좀 꽤 있을 테니까 지인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투표 참여 동료 메시지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한 2-3분 내로. 2-3분? 네, 2-3분 내로. 네. 이 얘기 딱 듣고 바로 투표할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로 해주십시오. 민주노총 지금 가맹산하뿐만 아니라 지회 분해해서 선거 관리 해주고 계시는 우리 그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 저희 민주노총 선거는 뭐 저희 내부의 조합원들도 관심이 많이 있겠지만 외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일부터 투표 시작해서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가맹 쪽에서 투표가 뭐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에 걸려서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뭐 투표율 같은 게 보고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뭐 이미 보고된 곳들을 중심으로 보면 뭐 투표율도 그렇게 우려할 정도 수준은 아니다,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50% 약간 넘겨서 개표하는 것과 또 70%, 80%, 90% 넘겨서 개표하는 거는 뭐 그 투표에 대한 대표성이라든지 또 위원장의 위상에 저는 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동지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도 후보가 누군지 몰라서 투표를 못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지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동안 3번에 걸쳐서 했던 뭐 TV 토론회라든지 합동 토론회,
그리고 또 뭐 토론회가 너무 길어서 나는 못 보겠다 하시면 저희 그 후보들의 공약을 담은 또 공보가 저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공약을 제대로 만든 후보가 누군지, 또 요즘은 공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박근혜 정권 보면 지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약을 지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 그리고 또 선거운동을 저희가 상당히 길게 했습니다. 간선제에 비해서는 좀 길게 한 편인데 그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반칙 없이 열심히 또 선거운동한 후보가 누군지 보셔서 정말 이 소중한 한 표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역사에 한 획을 긋는데 동참하신다는 생각으로 꼭 투표에 임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각 사업장에 투표 공고가 붙었을 겁니다. 네. 우리 사업장에 언제 투표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혹시라도 공고가 뭐 투표구나 투표소가 다른 곳에 있어서 못 보신 분들께서는 조직에 장에게 문의를 하시면 투표하는 날짜와 장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투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상으로 나는 무배당 기자 6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게스트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